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삶과 문학 일주 3차 시 수업을 합시다. 일주 1차 시에서는 우리 수업의 전반적인 그 강의 계획, 평가 방법 등을 안내를 했고, 2차 시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 그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가 무엇인가, 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2차 시와 3차 시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3차 시를 봅시다. 자,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그 세계, 이제 이게 수사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인식이 한 가닥 오를 쥐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감흥이라고 하는 게 문학 작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역사 소설과 문학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고 봤을 때, 특히 이제 문학은 사실은 엄정하게 어쨌든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문학은 이제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 그대로일 건 없죠. 사실 그러니까 문학은 개연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개연성 내지 핍진성. 그러니까 그럴듯하다는 거죠. 허구를 본질로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그러니까 문학은 이제 감흥, 이걸 이제 뭐 감동이든 울림이든 뭐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흥에서 해석으로, 그다음에 인식은 뭔가를 아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감흥에서 해석으로, 해석에서 인식으로, 이 과정이 순환적으로 상승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정이입과 비평적 거리두기의 상승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구조가 마련된다고 보통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학 읽기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사실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문학 작품을 선택할 때 이제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뭐 시나 소설을, 그러니까 되게 그 즈음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책들을 주로 이제 많이 읽기도 하겠고, 또 특정한 어떤 장르에 대한 마니아들은 또 그런 이제 그 장르의 책들을 읽기도 하고 그러겠죠.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선호하는 어떤 작가의 작품들도 있기도 하고, 특히 나는 이제 글을 그 연구 논문이라든가 그 평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주제가 정해질 때 그 주제에 걸맞는 텍스트들을 이제 검색하고, 그래서 읽고 이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각자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문학 작품을 선택하고 읽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다, 그런 어떤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의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는다고 하는 것의 어떤 구조적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그 네, 이제 문학 읽기는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는 사람은, 독자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신적 경험을 겪겠죠. 문학은 그 자체가 형상화된,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마련된 뭐 그런 얘기예요. 상상력의 산물인데, 형상화하는 행위 못지않게 그것을 읽는 행위도 상상력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뭐 시든 소설이든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문자로 그 기술된 그 어떤 그 기호 내부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상하죠. 상상하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학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상상력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을 읽는 행위를 미적 경험이라고도 하고 초월적 사유다. 초월적 사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감동적 발견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모두 상상력의 작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 양면에 모두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론적인 측면이 좀 강한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2차 시와 3차 시에 보고 있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피는 이 자료가 일정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여러분 수준에서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쭉 한번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이제 바탕 삼아서 이 자료를 한번 읽다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뭐 별 문제 없어요. 없고 또 이제 나한테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질문을 해도 또 가능하겠죠. 좋겠죠. 자, 문학은 상상력이 인간 정신 작용의 고차원적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번박하게 이제 그냥 뭐 거칠게 그냥 일반 그냥 쉽게 말하면 상상력은 꿈꿀 수 있는 힘. 상상력은 뭐냐? 꿈꿀 수 있는 힘. 정교한 정의로는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재구성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차원으로 고양하려는 그런 의지. 그러니까 체 게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쿠바 혁명을 그 같이 성공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또그 CIA에 쫓겨서 뭐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이제 혁명가 의사 출신이죠. 체 게바라가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우리 삶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 사회적 그 현실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리얼리스트가 되자 이런 얘기죠. 현실주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재난 이런 상황을 묘사 그리면서 결국 지향하는 것은 뭐냐 그런 어떤 폭력과 억압과 재난과 고통과 불행이 사라진 그걸 극복한 그런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꿈꾸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체 게바라가 말한 뭐 문학을 포함한 뭐 리얼리스트가 대장 현실에 튼튼하게 현실에 바탕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면서 그런 억압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세계 이게 디스토피아적 이런 재난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선 유토피아적 어떤 지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문학도 물론 그렇다는 것이죠. 문학에서 꿈꾸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와 상황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감동이 당연히 전제돼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학은 바로 그 성찰과 감동을 제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상상력의 날개를 이용해서 비상하라 이걸 이제 요청한단 말이에요.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역동성을 창출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문학이 상상력에 의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세계는 뭐냐? 뭐 낭만과 환상의 유토피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는 달리 말하면 각성된 세계, 각성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요. 문학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일상의 삶을 의미 있는 각성의 차원에서 발견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되고 상투화돼서 의미가 상실된 그런 자동화된 일상을 불러 일깨우려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동화된 일상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마주한 현실을 새롭게 구성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학의 어떤 책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낯설게 본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 그 문예 이론가 중에서 형식주의자들이 주로 이제 뭐 저쪽에 소 발음이 잘 안 되네. 소휘르와 같은 그 어떤 그 언어의 구조주의자들과 연결해서 문학의 내용보다는 어떤 형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소위 형식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뭐 뉴크리티시즘이라고 이제 신비평의 시대를 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 그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무엇은 내용이고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종래에 이제 그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무엇보다는 내용보다는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형식의 측면을 뭐 시든 소설이든 문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본 사람들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고 나중에 영국과 미국의 신비평론자들인데, 이들이 주창하는 문해 이론이 핵심적인 것이 낯설게 하기거든요. 익숙한 것을 어떻게 낯설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감동과 또 어떤 인식의 재발견을 깨우쳐 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소위 문의 미학이다. 문화예술에서의 어떤 미학이다. 미학의 관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자료로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자료의 이제 마지막 제목입니다. 이제 문학 있게 궁극적인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부분의 글은 서두 내지는 서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페이퍼에서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겠죠. 그걸 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읽기의 의의가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결론 부분이니까 이제 사실은 서론 앞부분하고 결론 부분만 눈여겨보면 이 페이퍼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학 읽기의 궁극적 의의가 최종적인 그런 것이죠. 문학 읽기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에서 이제 성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을 읽을 때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각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문학을 읽죠. 그냥 뭐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심심해서 작품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또 장르의 문학은 근데 뭐 SF물이라든가 또는 뭐 추리물이라든가 이런 또 그 나름의 어떤 흥미가 있어서 이제 읽는 것이고, 또 나와 같은 이제 뭐 그 연구자 평론가는 작품을 이제 분석하고 또 평론을 쓰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가장 어쨌든 간에 그 최종적인 심급은 그 읽고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읽고 물론 우리는 되게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조금 상승 단계, 뭔가 그러니까 승화시켜서 어떤 문화적 실천하는 주체,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소비자 객체로서가 아니라 그것도 괜찮아요. 문학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문학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객체로서의 독자로서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해내는데 사실은 문학 읽기에 궁극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주관을 대입해 보고 또 객관에서 설명해 보거나 평가하고 마침내 그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문학읽기는 세계인식의 한 방식으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그 의미를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진정한 문학읽기는 생산적 문화행위를 유도한다고 봐요. 대중사회 확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중문화는 소비적 성향을 띠게 되잖아요. 특히 상업적 자본이 배후에서 작용하는 그 문화라는 이름의 소비행위들은 사실 반문화죠. 이들은 오로지 소비 그 자체가 목적인 양 상업적인 유통체제에 편승해서 일정한 충동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뭐 이제 베냐민이라든가 뭐 아도르노 이런 그 비판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그 이런 사회 비평가들 평론가들 중에서 이제 아도르노가 특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대중문화라고 하면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향유하는 그런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대중이 주체적으로 그 소비하는 선택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보기에 그건 아니다. 이것은 문화 산업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때문에 자본가들이 시장을 분석하고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상품에 대한 그 선택도가 선호도가 높은가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소비자가 이 주체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대중문화라는 그런 말 대신에 그 문화 산업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든 이제 문화 산업이든 간에 결국은 사실은 이 대중사회에서 대중들은 소비의 주체죠.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품과는 또 다른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문학은 이제 현실적인 유용성은 사실 없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킨다 또는 뭐 삶을 변화시킨다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이 내 삶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돈이 좀 더 많은 돈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문학이 아니라 돈이 더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를 사서 읽는 것보다는 어쩌면 주말마다 뭐 하는 로또 복권을 사서 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한 선택일 수도 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문학을 읽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생산적 문화 행위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 대중문화 소비 문화의 삶에서 주체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객체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체의 자리로 이동할 것 이것이 문학작품일기의 궁극적인 어떤 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문학의 소통, 특히 문학의 사회 유통 자체도 상품적 유통 시스템에 의존하는 아까 산업 이제 문화 산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물적 소비로서의 상업적 문학이 등장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근데 진정한 문학이가 이들과 구분되어야 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 최근에 이를테면 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문학과 관련돼서 이제 그 개간 푸른 사상 가을호에 9월달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 특집 원고를 내가 하나 실었어요. 청탁을 받고 그러느라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 내지는 문학이 어떻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와 관련된 글인데 이제 그 글을 쓰려다 보니까
내가 또 이제 다른 많은 것들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뭐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늘 말하기를 좋은 글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자료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뭐 극히 일부의 그런 천재적 그 재능을 지닌 사람도 당연히 있긴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어떤 자료, 많은 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 인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이제 자신의 어떤 또 글을 써나갈 수 있고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도 관련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관련된 뭐 다른 사람 선생들의 강의도 좀 들어보고 또 관련된 책도 사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이제 광주에도 유스케어 가면 명품문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비문학 쪽에서 뭐 1위인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반품을 해서 뭐 한 2만 원인가 뭐 하여튼 2만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만 7, 8천 원이나 하는 그런 책인데, 바로 그 굉장히 유명한 아주 베스트셀러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를 이제 제시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평론 글을 쓰기 위해서, 특집 원고를 쓰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책이다 싶어서 이제 물론 목차도 봤지만 문학은 없었어요 거기에. 그러나 이제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게뭐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고 다양한 그 영역과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책을 사서 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 보도를 보거나 뉴스를 검색하면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교육의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비대면 뭐 어떤 상황에 그런 수업의 형태가 이제 더 빠른 그 속도로 확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또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 책에서 그 뭐 유명하다고 판매하는 그 책에서 그렇게 뻔한 내용만 써놨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의료 분야에서도 이를테면 이렇게 비대면 원격 진료의 상황이 이제 좀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너무나 뻔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적어놓고 해놓고 각 분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하면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반품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런 그 상업주의, 철저히 물적 소비로서의 상업주의 어떤 그런 텍스트 상품으로서. 근데 진정한 문학 읽기는 읽어 구분돼야 되겠죠. 진정한 문학 읽기는 뭡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삶은 일정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어, 다시 말해서 대중지향의 소비 문화들은 그것이 정신문화의 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물적 욕망에 떠드는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중성향의 문화는 진정성에 결여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아까 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어떤 삶, 문학과 관련한 그 읽었다가 조금 보았다가 반품했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유행에 이제 유형을 추수하는 그런 어떤 텍스트를 좀 비판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아까 내가 했던 게 뭐냐면,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그 둔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늘 민감하게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겠어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 있어서 예컨대 그 진정성의 문제라는 얘기죠. 진정성의 문제. 진정한 문학 읽기 행위 자체가 생산적 행위다. 그러니까 비판적 지성의 구현이다. 이 문화적 실천 주체로서의 문학 독자라는 개념은 비판적 지성의 구현. 그러니까 이 주체적 어떤 문화적 실천을 행하는 주체 독자, 비판적 지성의 구현. 다시 2차 시에서 아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하나 조금 환기시켜 주면, 그 공지영 소설, 그리고 그 이제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영화, 우리 지역의 인하학교인가 그 청각장애 아동들의 학교에서 일어났던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설을 읽고
영화를 감상하지만 그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그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고 그 폭력을 행했던 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회적 그 어떤 공분이 이제 모아져서 여론을 형성해서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하나의 실천적 행위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적 실천을 행하는 주체로서 비판 주체성의 구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올라 보면은 그 이제 그 사실 1차 시에서 처음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자 뭐 한 1분만 볼까요? 잘 안 되네. 이것이 잘 안 되는데 간략하게 보게요. 이제 나에 대한 이거 자꾸 뭔가 지금 예. 그 목소리만 들리고 그 영상 모습은 안 보여서 답답할 수 있는데 하여튼 어 나예요. 예, 소설도 쓰고 평론도 씁니다. 우리 학교 국문과에서 이제 올펜 민중항쟁 소설 연구 이런 이제 이걸로 뭐 학위를 받았고요. 뭐 다양한 책들을 이제 평론 소설과 평론집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10월 초에 장편 소설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오늘의 기분 이런 제목으로 그때 또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 한국인의 삶과 문학, 한국인의 삶과 문학 1주 3차시, 그러니까 1주 전체 1차시, 2차시, 3차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